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동진상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메뉴 엽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자, 탭 3개 있는데 일반 거래처가 되겠다, 그지요?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새롭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 01212 회사 이름 주식회사 세무전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 그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20686-31522.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김기태,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가전제품,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입력했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잔액이 다음과 같다. 틀린 거 고치고 부족한 거 추가 입력하십시오. 입력합니다.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요. 먼저 단기 대금 화면 왼쪽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내용들 이제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약간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동하고 요 화면은 조금 이렇게 이동하고 됐지요. 조금 더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면서 확인합니다. 우진 상사 750만 원 맞고 다라 상사 130만 원 맞고요. 주식회사 가나 상사가 320만 원인데 22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수정합니다. 자, 수정하기 전에는 이제 빨간 색깔로 100만 원만큼 차이 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320만 원으로 제대로 고친 다음에 엔터키 치면 요 아래쪽 빨간 글자가 없어지겠다, 그지요?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액이 0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 차입금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단기 차입금 선택하시고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다시 화면 조금 이동시키고요. 조금 더 이동. 마바 상사가 550만 원, 마바 550만 원 맞습니다. 자차 상사가 1050000이다, 그지? 숫자 고칩니다. 1050000. 자,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아래쪽에 표시되던 차액의 금액이 0이 싹 되었습니다. 오케이, 작업 끝났고요. 자, 메뉴 닫습니다. 자, 다시 시험지 화면 정상 위치로 이동시켰고요. 자, 3번 문항 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고치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재무제표 고치는 문제, 재고자산 금액이 틀렸다 뭐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한다, 그지?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확인할 필요 없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하면 되겠네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엽니다. 여기서 800% 코드의 판관비 비용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803번 코드 금액이 500만 원으로 입력돼 있다, 그지? 요게 340만 원이다 이겁니다. 금액 고칩니다. 34000000 이렇게 수정했고요. 엔터키 치면 애당초 기록돼 있던 당기순이익이 바뀌겠다, 그지? 비용이 작아지니까 원래 있던 당기순이익보다 금액이 좀 커질 겁니다. 자, 엔터키 쳐볼게요.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당기순이익이 조금 큰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88700000으로 바뀌었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작업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메뉴로 갑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자, 메뉴 열렸고요. 당기순이익이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바뀐 금액 얼마였습니까? 7000000 요 숫자로 이제 고치면 되는데 타이핑으로 직접 고쳐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요? 뭡니까?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되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클릭하시면 당기순이익이 88700000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합계금액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원래 있던 금액에서 조금 수정되었을 겁니다. 126600000으로 싹 바뀌었다, 그죠? 126600000. 자, 이제 요 금액이 이제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확인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자, 여기서 오른쪽 자본 쪽에서 맨 아래쪽 이름이 2월 이익여금이라는 걸로 표시되더라, 그지? 요게 미처분 이익여금이고 금액이 125000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를 뭘로 바꾼다고요? 12660000으로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아직 금액을 고치기 전 상황이다 보니까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차이가 있는 상태다, 그지? 제대로 금액 고치고 나면 여기에 뭘로 바뀝니까? 대차 차액이 0으로 싹 바뀌게 될 겁니다. 그지요? 바꿔봅니다. 자, 금액 126600000. 자, 금액 바꿨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대차 차액이 0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관련되어 있는 재무제표 수정 작업 완료.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12일 주식회사 우리서점에서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를 7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메뉴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날짜 7월 12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7만 원. 그리고 대변은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7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28일 주식회사 해운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 원과 외상매입금 580만 원을 서로 상계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그냥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적어줍니다. 그리고 차액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더 컸다 그지?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돈 추가로 줘야 됩니다. 돈 뭘로 준다고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준답니다. 그러면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7월 28일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주식회사 해운. 자, 금액 얼마요? 470만 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제 차변에 부채의 감소 적어줍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 당연히 주식회사 해운이지. 금액이 얼마요? 580만 원. 그래서 차이 나는 게 110만 원인데 110만 원을 이제 추가로 돈 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보니까 대변이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된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7월 31일 지난 3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2,000주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한 주당 구입가는 10,000원. 요거를 2,4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우리 회사가 돈이 좀 남아서 다른 회사 주식 샀다 이겁니다. 그 유가증권을 구입한 거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했었대. 그러면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회계처리 뭘로 했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그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어주고 여기 밑에 한번 써봅시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어주고 얼마요? 애당초 취득할 때 2,000주 곱하기 구입가격 10,000원 2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그지? 그렇게 2천만 원 기록했던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 2천만 원 될 겁니다. 2천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된다 그지?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고 2,400만 원 적습니다. 2천만 원짜리를 2,400만 원에 팔았으니까 400만 원 이익 봤다 그지? 대변의 수익의 증가.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적으면 되겠지. 분석 끝났습니다. 자, 주식을 보면 주식에 액면 금액이 적혀 있다 그지? 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 주식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이랑 주가랑은 전혀 다르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회사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전혀 쓸 일이 없는 것이다. 됐지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7월 31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2000000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2,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면 되겠다. 4번 문항 8월 1일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다. 이 건물의 착공일은 몇 년 전에 공사 시작했고 공사 끝나는 거는 올해 11월 30일에 끝날 예정이 됩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그죠? 자, 우리가 이자 준다고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 그런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그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차입 원가의 자본화라고 불렀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기로 했다라고 딱 제시했다 이겁니다. 요건 몇 가지 충족하구나.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을 구구절절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조건 정도는 알고 있자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좀 알고 있자고 했죠. 그거 확인해 볼까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맞다 이겁니다. 8월 1일 현재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회계 처리 뭘로 하자고요? 그러면 차변을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가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자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700만 원. 대변은 현금 700만 원 기록하면 되겠지. 자, 입력합니다. 8월 1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700만 원. 대변에 현금 700만 원.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대급금 800만 원과 부가세 예수금 113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단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고 총액을 상계 처리.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의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한다 이겁니다. 2기 예정 7, 8, 9 세 달치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다 이겁니다.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요. 대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적어준다. 그치? 1130만 원. 차이 금액을 이제 납부하든지 돌려받든지 해야 될 거다. 그지? 부가세 예수금은 무슨 뜻입니까? 매출세액이라는 뜻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라는 뜻이다. 그지? 매출세액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다. 납부세액이 얼마입니까? 1130만 원 빼기 800만 원이지. 330만 원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납부해야 되니까 대변의 부채에 해당하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될 거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9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라는 부채 감소 113000000 대변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요? 800만 원. 그래서 차입금액 330만 원을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2월 19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우리공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물건 구입하려고 계약금 미리 주었답니다. 뭡니까? 선급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 차변에 선급금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입력합시다. 12월 19일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는 주식회사 우리공장,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입력 완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항
7월 21일 B사업자인 이순옥 씨에게 제품을 9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물건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홀랑 받아먹고 아무런 증빙은 발급 안 했다 이겁니다. 뭡니까? 14건별 유형이다. 그지?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자, 날짜 7월 21일. 자, 유형 14건별. 자, 그리고 14건별은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하다 보니까 결제 금액이 중요하더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그지? 그 기능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99,000원을 입력한 다음에 99,000원. 그지? 그리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90,000원과 9,000원으로 싹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처는 이순옥.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9월 4일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려고 프리티 화원에서 20만 원의 축하 화환을 주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우리가 꽃집에서 꽃 사고요. 그 꽃집에서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겁니다. 자, 유형 무엇인지 봅시다. 자, 밑에 일단 회계 처리부터 볼까? 회계 처리는 뭡니까? 차변에 거래처에 환불했거든요. 접대비입니다. 코드 번호는요. 상대방 거래처가 원재료 매입처랍니다. 다음부터 우리한테 좋은 물건 싸게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접대했고요. 그 접대비는 제조 원가에 해당할 거다. 그지? 그래서 500번대의 접대비로 차변 회계 처리할 겁니다. 대변은요. 보통예금이라고 적으면 될 겁니다. 자, 유형 뭡니까?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차변이 접대비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면 54 불공이네? 아니다. 그지? 다시 한번 개념 잡읍시다. 54 불공이라는 거는 어떤 요건 두 개가 충족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요건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불공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자 지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에 비로소 54 불공이고 지금 보는 거는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잖아. 그래서 절대로 54 불공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개념 잘 잡아주십시오. 자, 현금 영수증 받았어. 자, 그런데 이 거래가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로서 현금 영수증 받았다면 그리고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현과라고 유형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거래는 뭐라고요? 꽃집에서 꽃 산 거라고. 면세 물건이다 이겁니다. 면세 물건으로서 현금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현과 아니다. 그지? 뭡니까? 현면이 될 겁니다. 매입 유형으로서 현면을 유형란에 입력해야 될 거다. 풀만합니까? 그래서 현과라는 유형이 자주 출제되었지만 현과가 아니고 현면이라는 유형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지요? 풀만하다. 자, 입력합니다. 자, 다시 잔소리 열심히 했고요. 다시 한번 딱 정리합니다. 차변이 접대비 계정 과목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54 불공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면세 거래니까 현과가 아니고 현면이 된다. 됐습니다. 자, 유형 매입으로서 현면 유형 입력하고 회계 처리는 이미 설명드렸다. 그지? 차변에 500번대 코드의 접대비,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날짜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자, 유형란에 매입이면서 현면 코드 번호 외울 필요 없다 그지? 찾으면 됩니다. 매입이면서 현면이라는 거 62번이네. 자, 62번을 입력하고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다 그지? 자, 그리고 거래처는 프리티 화원. 자, 그 다음에 분계 차변에 접대비인데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까? 3번 문항 봅시다. 9월 15일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에서 기기장치를 5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부 대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기계장치 구입했다 그지? 기계장치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수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뭡니까? 유형 51 과세가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기기장치라는 유형자산의 증가. 대변은요 돈 나중에 주기로 한 거다 그지? 할부로 샀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네요. 됐죠? 전자 여부? 전자 맞다 그지? 오케이 입력합니다. 9월 15일 51 과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 전자외부 여 분계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10일 주식회사 광고에 제품을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제품에 대한 판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요.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겠네. 됐지요? 자, 10월 10일 유형 11 과세 금액은 1,500만 원 부가세 1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광고 전자외부 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18일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 취득가액은 28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미래의 현금 110만 원 부가가세 포함으로 처분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았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다 그지? 그래서 부가가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유형 뭐라고요? 11 과세라고.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 열심히 연습했다 그지? 빨리 분석해 봅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해 보자. 장부금액 얼마입니까? 280만 원 빼기 160만 원 12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그거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110만 원이라고 적겠지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우리가 먹을 돈이 아니야.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돈 가지고 분석한다 그지? 110만 원 중에서 물건값으로 받은 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물건값으로 받는 거고 10만 원은 세금이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12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전표 입력 열심히 하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도출되어야 맞게 입력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열심히 입력해 봅시다. 20만 원 손해 보았다. 요 결론만 딱 기억하고 낙서는 지웁니다. 자, 입력 시작하자. 10월 18일 유형 11 과세 공급가액은 10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만 원 그래서 두 개 합해서 110만 원 받을 거다 이겁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래 전자예부 이어 분계 자 1단계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한다 그지? 계정 과목은 비품 되겠습니다. 취득원가 280만 원 2단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그지?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 코드네 얼마요? 16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110만 원 적어줍니다. 다만 110만 원 돈 받았지만 그중에서 10만 원은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1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세금 내고 1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먹을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 겁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다 그지?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부분을 차변할게 대변할게 일치시키려면 차변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는 거다. 차변에다가 적는다는 거는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라는 의미고 따라서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20만 원. 아하!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전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 적읍시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20만 원을 적어주는 것이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1월 28일 본사 신축을 위해서 구입하는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주식회사 국민개발로부터 제공받았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유형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유형이다, 그지? 자, 우리가 토지 구입해야 되는데 토지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귀찮으니까 주식회사 국민개발이라는 회사에 맡겼다 이겁니다. 요 짜잘한 이런 행정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같은 것도 좀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지급했습니다. 수수료 주었다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수수료 비용 같은 걸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요. 왜 수수료가 생겼다고요? 토지라는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생겼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짜잘하게 생기는 수수료, 운송비, 제세금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 예외적으로 별도 비용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아니다 그지?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 처리해야 된다. 자산 중에서 뭐?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 돈 주면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금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됐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유형의 거래고요. 따라서 자, 우리가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받는 상황이니까 유형이 뭐라고? 54 불공이 되는 거다. 불공제 사유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다. 됐습니다. 분계는요. 차변이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은요, 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1월 28일 유형 54 불공.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부가가치 30만원, 거래처가 주식회사 국민개발, 전자외부,여. 불공제 사유가 뭐라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 선택합니다. 분계, 차변 뭐라고?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은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54 불공 유형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 33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될 거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봅시다. 1번 문항 7월 10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금액 10만 원은 임직원들에게 6월 15일에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걸로 확인되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6월 15일자 아니 7월 10일자 열어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7월 10일 차변의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이 증가,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지난달에 급여 지급하면서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했던 거를 납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부분은 대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했다 그지? 그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고 대변에 돈 내는 거 적어야 되는데 차변을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아니라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지? 고쳐야 됩니다. 차변 비용의 증가 아니야.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어야 돼. 다시 예수금. 그죠?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10만 원 건드릴 거 없고 대변 현금 건드릴 거 없다 그지? 차변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됐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9월 27일 본사 업무에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500cc에 대해서 주식회사 가제트 수리에서 수리하면서 55만 원 부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처리했다.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고 카센터에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그래서 54 불공으로 유형 입력해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 받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51 과세로 입력했다 이겁니다. 고쳐야 되겠다 그죠? 51을 54 불공으로 고쳐야 될 거다. 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의 범위 우리 복습해 봅니다.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요?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 회사라든지 승용차 판매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다 뭐 그런 기업에서 일반적인 제조기업에서 회사 이름으로 승용차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업무에 쓴다 하더라도 전부 비영업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시기변 소두에서 택시 회사다 이런 자리 없었잖아. 제조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전부 다 비영업용 맞다. 소형승용차 범위가 뭡니까? 8인승 이하이면서 8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부르고 다만 100이랑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100이랑 1000cc 초과이면서 and 8인승 이하를 소형수용차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공제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의 범위가 되는 거다. 자, 이 문제에서
등장한 자동차는 몇 cc라고요? 2500cc라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가 맞구나. 즉 경차가 아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8인승 이하 승용차이면서 경차 제외한 거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는 조금 사치품 성격이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인승 이하 승용차면서 경차 제외, 즉 무슨 뜻입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말한다, 그지? 그거를 다른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용어 알아둡시다. 다른 게 아니고 매입세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말하는 것이다. 됐죠? 8인승 이하 승용차면서 경차 제외하는 거를 이렇게 이름 부르고 친절하게 100일량까지 제시해 주었다, 그지? 2500cc라서 경차는 아니에요 라고 또 친절하게 추가 자료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불공제되구나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 불공이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를 51로 처리했으니까 수정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9월 27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봅니다. 51로 되어 있다, 그지? 이거를 고치자. 54로. 자, 기존 내용을 바로 고쳐도 되는데요. 그냥 저는 기존 내용은 놔두고 아래쪽에 새로운 내용으로 깔끔하게 새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용을 모든 입력 끝나고 나서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작업할게요. 됐죠? 자, 54 불공으로 입력했고 품목은 채점 대상 아니다, 그지?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고 자, 금액은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가제트 수리 맞습니까? 자, 전자여부 맞다, 그지? 자, 불공제 사유부터 적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3번. 그리고 분계 현금 이런 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혼합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기로 했다, 그죠? 자, 차변 뭘로? 차량 유지비, 유지비, 그지? 차 꽂힌 거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되 본사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가 아니고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대변을 또 뭘로? 현금으로 결제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상단, 하단 입력 끝났고요. 자,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은 엉터리 내용이다, 그지? 요거는 선택해서 전표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봅시다. 1번 문항 구입 당시 자산으로 계상한 공장 소모품 단가 5만 원 20개 중에서 기말 현재 6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십시오. 자, 소모품 구입하면서 대변에 현금 또는 보존기금 적었다, 그지? 차변을 전부 다 자산, 소모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총 20개 구입했었는데 기말에 6개만 남아있답니다. 몇 개 사용한 겁니까? 14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14개 사용한 부분은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하나도 반영 안 돼 있고 전부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자산이 지금 너무 큰 상태입니다. 차변의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로 좀 적어줘야 되고요. 그 부분만큼 차변을 비용의 증가로 소모품 B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는요. 요 소모품을 어디서 썼다고요? 공장에서 썼으니까 500번대 코드의 소모품 B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그리고 금액은요. 한 개당 5만 원입니다. 그러면 14개 곱하기 5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70만 원 될 겁니다. 70만 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됐죠? 20개 곱하기 5만 원 100만 원만큼이 전부 차변의 소모품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자산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70만 원만큼 작게 만들어서 30만 원만 자산으로 남아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왜? 6개 곱하기 5만 원, 30만 원만 현재 기말에 남아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는 얼마 기록돼야 된다고? 30만 원으로만 딱 최종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한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분석했고 입력합시다. 수동결산이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 7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2번 문항. 당기 법인세 비용을 700만 원으로 가정하여 계상한다. 단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은 조회해서 입력하십시오. 됐죠? 법인세 비용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수동결산으로 작업해도 됩니다만 조금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 자동결산 작업이 편할 겁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봅시다.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 자,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법인세 등이라고 보인다. 그죠? 여기서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이 바로 초회됩니다.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중간 연합한 금액을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구나. 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굳이 합계 잔액시상표 메뉴 열어가지고 조회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편하다. 그지? 자, 요 선납세금 부분도 결국은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돼야 되니까 그대로 옆에 1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는 얼마 적으면 됩니까? 700만 원에서 100만 원 뺀 60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의 결산 후 금액 최종 결론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지? 700만 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지 꼭 확인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자동으로 짜라락 입력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문항 봅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잠깐만 조금만 화면 아래로 내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 있습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는데요. 출제하시는 분이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를 조금 혼동한 모양입니다. 문제 잘못 출제되었고, 자, 문제 우리 학습 범위에 맞게 수정해서 학습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그 입력 내용이 전부 법인세법 입력 내용입니다. 그거는 전산 세무 1급 과정에서 법인세법 공부할 때 학습하게 되는 서식이다 이겁니다. 그런 메뉴를 전산 회계 1급 시험에서 출제하면 안 된다. 그지요? 착각하신 것 같고. 자, 문제 수정합니다. 저 뒷부분. 자, 해당 자산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십시오. 네모 표시한 이 부분 고쳐주십시오. 교재 수록은 이렇게 합니다. 해당 자산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괄호 열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우리가 상각률을 알아야 된다, 그지? 상각률 제시가 필요할 겁니다. 자, 상각률은 0.451. 자료 추가해 주시고, 취득 연월일도 좀 이상합니다. 7월 27일 날 취득했다, 뭐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7월 27일 날 취득했다. 월 중간에 취득했을 때는 그 달의 맨 첫날 7월 1일로 취득했다라고 보겠다라고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막 착각해가지고 그런 법인세 내용을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출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범위에 맞게 날짜 꽂힙니다. 7월 27일을 7월 1일로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자료 보십시오. 취득원가 3천만 원이고 전기 말 감가상각 누계 9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잔존 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잔존 가치가 있어야지 상각률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는데 상각률 자체는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 내용연수만 제시해 주고 상각률을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번 네가 직접 한번 찾아보라 라고 출제한 거다 이겁니다. 사실은 법인세법에서는 취득 원가의 5%만큼을 잔존가치로 보겠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법인세법에서. 세법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전산회계 1급에서 회계 문제를 출제하는데 엉뚱하게도 법인세법 규정을 막 섞어가지고 지금 출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뭐 이 문제 고쳐가지고 우리 학습 범위에 맞게 이제 학습하면 되고 한 가지만 잔소리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제 취업을 해서 실무를 한다고요. 내 고참 중에서 경험이 되게 많고 경력이 오래된 분이지만 이론적 체계가 조금 약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특징은요. 일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요령이 딱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일은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식이 체계적으로 확립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요령대로 잘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새로운 거래가 등장하다던가 환경이 조금 바뀌면 엄청 적응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당연하지. 체계적으로 논리를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웠지만 회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상태다, 그지? 그리고 전산 세무 자격시험을 공부한다면 세법도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는 배웠던 내용에 따라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할 때 항상 그렇게 접근해야지 회계랑 세법이랑 섞어가지고 막 요령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잔소리 한번 드립니다. 실물을 보면 회계하고 세법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그냥 법인 세법에 따라서 그냥 회계 처리를 그냥 막 하고 있다고. 물론 편하게 작업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회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라는 걸로 항상 인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엄청 강하게 드네요. 실무관에 가면 이런 분들 되게 많지? 회계랑 세법이랑 구분하지 못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회계 업무하는 분 많다. 뭐 그런 생각이 기억이 엄청 강하게 떠올라가지고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잔소리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출제하는 분들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회계와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논리를 딱 세워놓고 실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잔소리 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수정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문제 풀이 진행합시다. 자,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문제다, 그죠? 수동결산, 자동결산 모두 가능한데 자동결산으로 접근하기로 합시다. 자,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고 제조 원가에 반영돼야 되네요. 자, 정률법이고 상각률이 0.451입니다.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합니까? 3천만 원 취득원가에서 900만 원 기초 감가상각 2개 빼고 그거에 대해서 0.451 곱하면 올해 감가상각비 금액이 계산된다 이겁니다. 3천만 원 마이너스 900만 원 2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0.451 하면 9471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사용해서 자동 결산 작업하자. 자, 1월부터 12월 메뉴 이미 열려 있고 그지? 오케이. 자, 우리 조금 전 문항 2번 문항에서 이미 이 메뉴 한번 작업해서 그지? 뭔가 숫자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다 그지? 오케이. 자, 매출 원가에 있는 너무 낙서가 많으니까 막 정신사납네. 자, 우리 9471000이라는 결론값만 딱 남겨둡시다. 9471000 됐습니다. 자, 제조 원가에 해당하고 기기장치에 해당한다, 그지? 자, 제조 원가에서 경비에서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기기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9471000 적어주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작업 끝났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학습 범위 벗어나는데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됐죠? 자, 구경시켜 드립니다. 가볍게 보십시오. 고정자산 등록 메뉴.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풀이 끝났으니까 그지?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한번 찾아서 열어봅니다. 자, 회계관리 모듈에서 하단부에 보니까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보인다 그죠? 메뉴 열어봅니다. 자,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적어달라고 하네. 기계장치다 그지? 기계장치. 자, 코드 번호 자산 코드 101이라고 돼 있네. 적어볼게. 아이고. 자, 자산 명 아무거나 적으면 되지 그지? 뭐라고 적을까? 기계장치 1 이렇게 적을게. 자, 취득연월 20190727. 자, 상각 방법. 자, 정률법 선택할 수 있다 그지? 정률법. 오케이. 그다음 자, 기초가액에 취득원가 적어주는 겁니다. 3천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900만 원 적어준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정기말 부인 누계액 그 다음에 뭐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막 등장한다 그치? 신경 전혀 쓰지 말라고. 다 법인세법 내용이라고. 자, 아래쪽에 내용 연수 적는 칸 있잖아.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이렇게 적으면 0.451이라는 요 상각률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0.451이라는 상각률 적용해 가지고 올해 감가상각비 9471000이라는 것이 자동 표시된다 이겁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상각 범위액. 뭐에서 생각하는? 법인세법에서 생각하는 상각 범위. 세법에서는 상각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도가 딱딱 있거든요. 나중에 법인세법 전산세무 1급에서 공부합니다. 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하기 싫으니까 쓸데없는 세무조정 하기 싫어서 장부상 회계의 감가상각비도 그냥 법인세법 한다고 똑같게 그냥 작업하는 것이 실무상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그냥 좀 편하려고 대충 업무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시험에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0.451이라는 상각률이 계산되려면 내용연수 5년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고요? 잔존가치도 필요하다고. 잔존가치를 뭘로 본다고요? 3천만 원의 5% 금액.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5%. 150만 원을 잔존가치로 보아야 0.451이라는 상각률이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잔존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상각률을 계산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장부에 반영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논리에서 어긋나는 거고 5% 잔존가치라는 건 어디서?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엉터리다 이겁니다. 참고로 혹시라도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하실까 봐 한번 구경시켜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문제 풀 수는 있지만 조금 정확한 용어로 수정합니다. 카드 앞에 신용이라고 적어줍시다. 신용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수정하자. 됐죠? 자, 4, 5, 6월 3달 동안 물건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급해 주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뭘로 기록되었겠습니까? 유형란이 17카과로 입력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메뉴 뭐 사용하면 됩니까?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유형란을 통해서 조회하는 메뉴 메인 매출장 메뉴로 조회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메인 매출장 메뉴 봅니다. 기간이 4, 5, 6월이다. 그지? 4월부터 6월. 9번 매출 유형 중에서 무엇을 찾아보자고요? 17카과를 찾아보자고. 됐습니까? 17카과 선택하고 공급 대가를 묻고 있습니다. 공급 대가 의미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그지? 그래서 합계라는 여러의 금액을 찾아야 될 거고 3달치 전부 합한 거는 분기 누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문제의 경우 only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뭐 월계든 분기 누계든 전체 누계든 뭐 전부 그지 금액이 똑같은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 중에서 분기 누계에 있는 합계란 금액을 정답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정답은 220만 원 되겠네. 됐습니까? 정답은 이미 찾았고 참고로 이런 부분도 있겠다. 그지? 생각해 보자. 우리 회사가 물건 팔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거를 찾는데 물건이 만약에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17카과가 맞아. 그지? 그런데 아이고 자, 이 화면에서 보십시오.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물건 팔아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했다면 17카과가 맞지만 혹시라도 면세 대상 물건을 팔아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했다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18카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0% 부가가세 적용되는 물건을 팔면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했다면 19카0이라는 거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진짜 정답은 17카과뿐만 아니고 18카면 19카0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전부 합한 금액이 진짜 100이 정답이 될 겁니다. 됐죠? 확인해 봅니다. 18카면이라는 게 혹시 있는지 보자. 없다 그지? 그런 조건에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알았다.
19라는 카형을 한번 봅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18, 19 유형을 전부 합한 게 정답인데 18, 19 유형은 없으니까 그냥 17 유형에서 줘야 되는 금액을 그냥 답을 하면 되구나 라고 딱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봤고 정답 220만 원이더라. 1번 문항 정답은 2200000 됐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 봅시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접대비,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은 뭡니까? 총계정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월별로 금액이 집계되는 메뉴니까.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기간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아이쿠. 접대비 800번대 코드 813번 코드 번호네. 813. 자, 차변 쪽에 그 금액이 쭉 표시되는데 그지? 제일 큰 달이 몇 월입니까? 2월 달이네. 금액은 2,210만 원 됩니다. 그러면 2월이고 2210000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2월이고 2210000 됐습니다. 3번 문항 봅니다.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처 원장 메뉴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자, 기간 1월부터 5월 선택하면 되겠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전체를 선택합니다. 자, 5월 말 잔액이 나와 있다. 그죠? 제일 큰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금액 제일 큰 게 6,300만 원이 제일 크다. 그지? 그 거래처는 사랑상사라는 곳이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이름과 그 금액을 찾아라고 했거든요. 사랑상사이고요. 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상사 6300000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